그 지난주에는 사실 7차, 8차가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그 다음 또 20일 변론기일이 정해졌고 또 20일이 돼서 다음 주에 가면 그게 끝일지 아니면 거기서 또 추가로 몇 번이 더 있을지 이제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먼저 20일, 그러니까 7차, 8차 그리고 그 다음에 딱 한 번 정도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헌재가 20일을 추가로 한 번 더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20일에는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는데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쪽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라는 걸 한 2차례 정도 그 신청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핵심 인물이잖아요. 왜냐하면 계엄 이전에도 안가에서 김봉식 서울청장과 함께 대통령을 만났었다라는 의혹들도 있는 것이고 조지호 청장도 그동안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3명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한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절차에 대해서 헌재가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헌재가 실질적으로 한 번 더 기일을 잡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는 뭐 처음에는 이제 8차까지 잡아놨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8차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었지만 9차에서 이제 마지막 증인 뭐 증거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9차에서 이제 마지막 변론까지 하고서 끝내려나 싶었지만 어저께 평의를 통해서 한 차례 더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결정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이 결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개인이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어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절차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절차적 정당성,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증인신문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8명인가요? 이렇게 증인 신청을 했는데 이제 나머지 분들은 다 기각되고 이제 3분만 딱 됐는데 그러면 헌재의 진짜 마음은 뭘까? 속내는 뭘까? 그냥 지금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증거 조사라든지 증인 신문은 이제 충분히 끝났다고 판단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끝내버릴 경우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너무 빨리 졸속을 한 거 아니냐, 서두른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강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 번 더 형식적으로 더 해줄게.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 지금 3명의 증인을 통해서 헌재의 재판관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 바뀔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이래서 이렇게 한 번 더 해준 겁니까? 말씀 주신 그 경우의 수 중엔 전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명의 증인들이 심지어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증언대에 섰던 인물 아닙니까? 통상의 절차라면 아마 증인 신청 받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계속 헌재가 편향적이다, 너무 서두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불복을 할 수 있는 그 빌미를 헌재에서 아예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읽힙니다. 기본적으로 증인을 부를 때는 그 증인의 입을 통해서 무슨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싶은지를 미리 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상민 전 장관과 입증 취지가 사실상 동일해요.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어떤 이런 인식을 개헌과 관련해서 갖고 있었는지, 이걸 2중, 3중으로 증인 신청을 계속해서 받아주는 게 이런 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차장과 관련해서도 이건 뭐 메모가 사실상 이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심이 되는 사실관계들, 정말 체포조 명단을 불러줬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탄핵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홍장원 차장만 그런 진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방첩사령관 관계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도
홍장원 차장에게 이 위치 추적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라는 증언은 했어요. 그리고 이거 조지호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증 취지가 겹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하느냐. 아마 18일 화요일 날 기일은 2시간씩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최후 진술을 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스케줄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더기 증인 신청을 다시금 하니까 이 중에 최소한으로 다시금 기회를 보장해 주겠다. 이 취지가 강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좀 순서가 예. 이상하게 된 게 9차 변론기일에 이제 최종 진술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이제 들을 계획이었고 10차 변론에서 또 다시 증인들을 불러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기일을 잡아서 또 최종의 최종 진술을 듣게 되는 이런 날을 또 잡아야 되는 건지 또 그렇죠. 이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기일에 증인들을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 9차 기일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어제 전격적으로 3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을 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20일로 지금 기일이 지정이 되었는데 20일에 대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했어요. 윤 대통령 대통령. 측에서. 예, 왜냐하면 예. 뭐 우리 국민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일 날 내란죄에 대해서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열리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대통령이 직접 증인들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한다거나 거기에 있어서 관여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절차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증인 신문 기일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예. 20일 기일도 한 차례 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화요일, 목요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한 25일 정도의 증인 신문을 하면서 그날 뭐 최후 변론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한 차례 정도 더 해서 최후 변론을 하고서 마무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홍장원 차장이 저는 이번에 증인으로서 다시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홍장원 차장의 메모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이 메모 과정에 있어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한 이야기들과도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예, 나와서 예. 이야기한 부분에 예. 홍장원 차장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박지원 의원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쪽 의원과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애초에 홍장원 차장을 경질했었던 이유가 뭐 지금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지시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예. 이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조태용 원장이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번 비상계엄의 이전도 그렇고 이후에도 어떠한 내란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씌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예. 있죠. 그리고 지금 증인으로 나온 사람 중에 곽종근, 김현태 이런 그 군에 있는 계신 분들도 예. 민주당 의원들과의 관계가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수사를 받기 전에 민주당 의원은 뭐 유튜브를 나가다든지 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 공익 제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날 홍장원 차장이 나왔을 때는 메모의 진위 여부 이런 것들도 하게 되겠지만 예. 민주당 의원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조금 더 풀어가겠습니다. 이제 네. 제 7차, 8차 변론에서 이제 나오신 분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절차적으로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네. 먼저 좀 짚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질문을 했지만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18일 날 9차 기일에 이 증인 3명을 먼저 신문하고 반대로 20일 날 이제 18일 날 하기로 했던 맞습니다. 뭐 서증 조사라고 하나요? 이제 서류 증거 채택이라든지 양측의 이제 입장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을 네. 갖는 이렇게 바꿀 수는 맞습니다. 없었던 건지. 예, 바꿀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예. 증인을 채택할지는 평의를 통해서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증인한테 전화로 오라고 하지 않거든요. 문서로서 송달해야 돼요. 그것도 시간이 최소 하루 이틀은 걸립니다. 문서 송달 시간이 필요하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화요일 날 증인들 부르겠다라고 해가지고 하기에는 대단히 법원으로서도 이 증인 소환의 문제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어서 그럼 화요일에 원래대로. 건너뛰고 목요일에 아.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하고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그러니까 수 말씀대로 있어요. 자연스러운 건 증인신문 다 마치고 이 종합해가지고 어떤 의견인지를 최후 진술하는 게 맞는데 예. 네. 지금은 약간 스텝이 꼬인 것처럼 보이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아마 헌재는 증인신문이 더는 불효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씩 당신들 이야기하고 싶은 만큼을 충분히 하라. 왜냐하면 전례를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뭐 증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증인 신문이 끝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바로 선고기를 잡았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는 데다 하니까 사실상 아주 기일을 별도로 지정해가지고 사실상의 최후 변론 이 기회를 보장했던 건데 증인 채택이 추가로 이루어지면서 아마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3명에 대해서 예. 마무리되면 한 기일 정도는 더 속행해서 형식적으로나마 다시금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 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뭐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문서로 전달하는 데 맞습니다. 걸리는 시간도 있고 네. 말씀하신 그런 요인도 있었군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윤측 대리인단 쪽에서는 20일 날이 사실은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도 지금 법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제 구속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직접 네.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이제 소명할 소명이라고 해야 네, 되나? 예, 맞습니다. 소명할 그 시간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오전이고 맞습니다. 20일 오후에 이 3명에 대한 이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도 또 대통령이 참석을 해야 돼요. 네. 오전 오후 다 대통령이 양쪽 재판을 다 참석하는 게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연장해 달라. 하나를 좀 미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판 미룰 때요. 그 동시에 A 재판, B 재판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사자들이. 그럼 시간을 소명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우리가 출석이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전에 그러면 구속 취소 신문 아마 공판 첫 준비 기일 아닙니까? 거기는 피고인이 제정할 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예. 많은 피고인들이 안 가기도 하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는 것까지 그것을 뭐 문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더더군다나 별도의 구속 취소 심리가 있기 때문에 출석하는 거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그게 3-4시간, 4-5시간이 걸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른 재판도 있고 거의 이 보석 청구를 하더라도요. 저희가 실무에서 구속 취소는 잘 하지 않거든요. 보석 심리를 하더라도 대단히 간이하게 끝나는 거예요. 일반 재판할 때. 네. 그리고 이건 재판의 정리 그리고 증인의 어떤 입증 방법에 대한 하나의 좀 그 계획을 예.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많이 걸리고 소요가 되더라도 2시 재판을 미룰 정도로 소요되지는 않을 거. 그럼 헌재가 25일로 변경해달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헌재에서 어쨌든 소송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장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리적으로는 오전에 형사 재판하고 그리고 오후에 헌법재판소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무엇이 있냐면 하루에 3명씩 증인 신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실상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일주일에 2번을 하는데 그러면 6명 정도씩을 신문하고 있는데 예. 하루에 1명 증인 신문하는 것 사실 굉장히 준비할 것이 많아서 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예, 예.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탄핵 심판과 형사 사건에 있어서 대부분의 변호인들이 겹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는 그날 구속 취소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집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후에 나오는 증인들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사항 같은 것들을 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 이게 실질적으로 방어권 보장에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의 심리에 대해서 지금 방어권 제대로 보장 안 되는 거 아니냐? 절차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냐라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헌재가 좀 부담감에서라도 그리고 어쨌든 정말로 원칙적으로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일을 한 번 정도는 미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최종 선고 예. 기일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계속 만약에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이제 헌재에서 최종 선고도 계속 미뤄지잖아요.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증인신문 3명을 하고 그날 최후 변론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최후 변론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허용할 수도 있고 안 했는데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최후 변론 기회를 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최종 선고가 언제 나올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는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까?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증인 신청 심지어 기각했지만 다시 그럼 한번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기회 보장을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입증 취지가 동일해요. 현장에 나갔던 사령관들, 이를테면 경찰 다 이 유사한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20일 날에 증인 신문은 끝날 겁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게 헌법 절차에 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진술의 기회를 반드시 보장
보장해줘야 된다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직접 본인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최후 진술의 별도기를 잡아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상 20일 날 목요일 날 추가 증인 신문이 있고 한길, 왜냐하면 화목 집중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 화요일인 25일경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럼 2월 말에 마무리가 되고 통상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선고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이제 않았거든요. 작성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한 중순 이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이 최종 나올 것 선고가 같습니다. 나거든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일 기일은 25일로 미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헌재에서 25일에 증인 신문을 하고 최후 변론까지 같이 들을 수도 있고 만약에 최후 변론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준다고 해도 27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를 봤을 때는 한 2주 정도 후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예. 지금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비하면은 사실관계가 많이 복잡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한 2주 정도 해서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월 중순 정도에 선고하는 것으로 기일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8분응선 또 9분응선까지 왔다. 네, 이제 네. 이렇게 보는 건 이제 두 변호사님이 또 공동된 의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이제 헌재 심판 변론이 있었죠. 7차, 8차 변론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쪽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통령 집무실입니까? 여기 집무실입니다. 접견실입니까? 집무실이 네. 집무실이 어디에? 어디 위에 놓여 집무실 있습니까? 대통령 탁자에 이렇게 대통령 탁자인가요? 아니면 이 원탁 위인가요? 원탁 말한 원탁 위. 네. 그 단전 단수에 소방청장 문구도 있었습니까? 제일 머릿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원탁 테이블에 A4 종이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까? 못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은 지난번에 나와서 원탁 테이블에 A4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서류에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셨는데 원탁에서 제가 종이 못 봤습니다. 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단전 단수를 지시했는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내린 적도 없지만 쪽지를 얼핏 멀리서 보기만 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소방청장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중에 둘 중에 한 명인 거짓말을 한다. 왜냐하면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 논리적으로 모순되잖아요. 예. 그럼 누가 진실을 이해하고 누가 거짓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럼 논리적인 어떤 구체성을 따져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전 단수가 굉장히 위법성이 크다 보니까 이날 심리에서도 큰 쟁점이 됐던 겁니다. 예. 대통령으로부터 혹시 지시하다라는 명령이 있었느냐. 그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본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럼 본인은 소방청장에게 이야기했냐? 그런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소방청장은 국회에 나와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날 단전 단수가 필요하고 언론사는 매우 구체적으로 읽습니다. MBC, 뭐 JTBC, 경향, 한겨레, 뭐 여론조사 꽃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돌을 당하니까 사실은 내가 문건을 멀리서 헐끗 봤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소방청장에게 이 해당 언론사에 대한 이 단전 단수의 필요성에 대한 문건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 본인의 이 마음속에 있는 걸 소방청장이 거의 독심술로 읽어냈다라는 건지. 그리고 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요. 예. 본인 증인 신문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상목 대행이 받았다는 그 문건이 밑에 하단에 8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1이 아니구나. 1, 2, 3, 4, 5, 6, 7, 8 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이 받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맥락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에게 준 건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뭐 한덕수 총리 그리고 외교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한테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모순되는 거예요. 본인 받은 적 없고 슬쩍 있는 걸 봤다라고 하니까요. 예. 누구 말이 맞을 것인지 예. 아마 실제로 문건을 받고 그런 지시를 소방청장한테 이행할 것을 했다라는 게 훨씬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정리를 해보자면 대통령실에서 단전 단수 쪽지를 얼핏 보기는 네. 했습니다만 대통령 지시 없었고 소방청장에게 지시도 내리지 않았는데 소방청장은 어느 곳에 단전 단수를 내려야 하는지 그 위치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지시를 받았겠느냐 이런 의문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상황을 봤을 때는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예. 본인에게 어떤 유리하게 증언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민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에 저는 대해서 좀 의아한 그렇게 볼 부분들이-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뭐 의아한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부분들은 아니지.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상민 장관이 저렇게 진술을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소방청장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형태로 본인 형사 사건에서 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상민 장관이 뭐 실제로 저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저것은 대통령의 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이 전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것이 이미 문건으로서 나와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는 좀 본인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한 증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헌재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다 이제 본인들은 자기 기억에 근거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의 증언과 이제 상호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만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네.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장관에게 이제 양측의 대리인단이라든가 국회 소추단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헌재 재판관들도 따져 물었던 것은 단전 단수 지시는 누구 지시냐? 이상민 장관은 그 대통령 집무실 옆에 있는 원탁 테이블에 놓여 있는 종이를 보고 단전 단수를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무회의가 끝나면은 국무위원들이 이제 부서를 하게 되잖아요. 그 부서를 직접 하냐 아니면 끝나고 돌아가서 뭐 전자결제를 통해서 하느냐 뭐 요게 이제 쟁점이 됐는데 이상민 장관의 주장과는 다른 그런 증언들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인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 이상민 장관의 말과 어떻게 다른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의 그 회의록에는 그 평상시에 네. 그 부서를 안 하나요? 회의록은 부서 안 합니다. 누군가 그 확인의 의미로 네. 거기에다가 뭐 서명이나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작성이 된 다음에 참석한 장관들 부처에 다 확인을 회람을 한다고 합니다. 그 회의록을 아니요, 그러니까 회람을 하면서 거기다가 서명 받나요? 안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받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안 하시나요? 네, 저도 안 합니다. 저 최상목 장관의 말에 의하면 자리를 파할 때 누군가가 저에게 여기에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그제서야 이게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최상목 장관은.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참석한 사람 사인 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전원이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상한 게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 안 하는데 맞습니다.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근데 기본적으로 서명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국무회의가 됐든 뭐 부서가 됐든 손으로 서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자적인 서명을 하는 것이지 그때 누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서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그 한덕수 장관은 그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느냐 이런 질문에 자기는 평가를 못하겠다. 네. 이제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하러 그냥 11명 올 때까지 대통령께서 비상기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상민 장관이 이제 대통령실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테이블 위에 종이들이 있었고 A4 용지가 있었고 거기에 단전 단수라고 적혀져 있어서 이제 그걸 기억을 해내서 이제 소방청장에게 이제 국민의 안전을 잘 지켜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김영도 헌법재판관이 이제 조곤조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최상목
뭐 부총리라든지 또는 한덕수 총리라든지 또 이제 조태용 원장 이런 분들에게 이제 두루두루 물어보니까 일단 아무것도 테이블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증언이 이제 조태용 원장 입에서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이제 이상민 장관은 테이블 위에 종이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조태용 원장은 있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국무회의가 끝난 뒤 부서 받는 거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은 전자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를 받을 필요는 없었는데 그날 당일날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는 누군가 이렇게 사인을 받으러 다녔다. 이제 이게 불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헌재 재판관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제 크게 궁금하거든요. 네, 1차적으로 재판관을 설득해야 되는데요.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은 줬다라고 하고 본인도 이상민 전 장관도 이 문건 자체의 존재는 부인하고 있지 않고 이게 또 본인의 주무부처 관할 사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문건은 있었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소방청장한테 전화한 사실관계는 부인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날 계엄 당일날 밤 11시 37분에 소방청장이랑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한 내역을 확보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으로 했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라고 하면 아까 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이게 굉장히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난 그냥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있는 그대로 헌재를 설득하기는 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전자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회의라는 건 통상적으로 왜 다른 국무위원들이 그리고 한덕수 총리까지 국무회의라고 인식을 못했겠습니까? 통상 열리는 국무회의랑 너무 다르게 됐기 때문이에요. 보통 국무총리실에서 모두 소집을 하고 그리고 행안부 소속의 의정관이 간사로서 개회를 선언하고 속기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거든요. 지금 일부 나오는 부분에 따르면 비아폰을 가진 일부 국무위원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의결 종족수 11명은 맞춰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계엄이 미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시 40여 분간에 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일관성이 있는 부분이죠. 아, 국무회의에 어느 정도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구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처음에 문서 보낼 때 제일 먼저 요청했던 게 국무회의 심의서입니다. 이건 헌법에 계엄을 하기 위해선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심의는 했다는 그 근거를 국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전자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렇더라도 계엄하기 전에 전자부서라도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뭐 서로의 기억이 다르니까 이건 뭐 다른 걸 가지고선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비상계엄 과정에 있어서 국무회의는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라는 것은 법적으로 뭐 절차, 요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상민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국무회의지 만약에 간담회였다면 뭐 11명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도 저는 어쨌든 형식상의 국무회의 자체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서라든지 왜 이 회의록을 정확하게 남기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서류를 준비하려면은 국방부 쪽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선 직원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미리 알아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결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회의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로서는 저러한 모습들이 어쨌든 심의라는 것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봤을 때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8차 변론에서는요.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들이 나왔었는데요.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그 논란이 됐던 메모, 또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먼저 듣고 오시죠. 차장의 그 진술에 의하면 그 전화 때 대통령께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갭이 30초밖에 없어요. 그 정확한 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통화한 그 시간은 사실은 30초가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짧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아니 대통령이 지금 홍장원 차장한테 이제 굉장히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53분에 홍 차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홍 차장 말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조태용 원장이 그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 이제 신빙성 의문을 좀 제기하자 홍장원 전 차장도 여러 언론 인터뷰를 맞습니다. 통해서 막 반박을 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온 얘기는 메모를 썼다는 장소를 CCTV로 확인해 보니까 좀 얘기가 달랐더라라는 거거든요. 홍장원 전 차장은 전체 CCTV를 좀 찾아봐라라는 입장이고요. 어떻게 본인의 들으셨나요? 기억에 대한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예요. 예. 막 의원들, 정치인들을 체포할 것을, 잡아들일 것을 명령을 받았다는 건 기억에서는 함부로 흐릿해지기가 어려운 사실관계, 돌출적인 사실관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억이 맞다. 지금 CCTV를 돌려봤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해서 내 메모의 어떤 신빙성 증명력을 탄핵하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한번 전체를 공개해봐라라고 재반박이 나온 부분이고요. 예. 설사 이 메모가 본인의 사무실에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여기서의 가장 큰 골자는 메모의 증명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증명력. 그럼 이 메모가 완전히 가짜로 만들어졌다고 볼 것인가 여부일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4차로 됐고 가필이 있었고 보좌진한테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명단인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이런 유사한 명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청장, 조조경찰청장 14명의 명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방첩사령관과 관련해서 방첩사령부의 이 군도 유사한 진술을 했고 이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장원 전 차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주변인들의 증언 그리고 본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국정원의 한 축을 담당했고 경찰, 군에서 유사한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함부로 아마 재판부가 배척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메모가 또 네 종류가 있었다. 그래서 조태용 네. 국정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지 다른 종류의 메모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10차 변론에 나와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또 제대로 된 증거들을 더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 메모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처음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는 본인이 이제 확보를 한 이 증거라는 거, 이 메모라는 것이 보좌관이 옆에서 뒷구선을 작성한 거다. 마치 한 가지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었죠. 예. 그런데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한 이야기는 본인이 이렇게 왼손을 막 흘렸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좌관에게 정자로 다시 쓰라고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 쓴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 본인이 흘려 쓴 것은 꾸겨서 버렸다. 국정원 직원인데 꾸겨서 버렸다라는 좀 믿기 어려운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조태용 원장이 나와서 이야기한 것은 이 보좌관이 쓴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보좌관이 다시 썼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출되어 있는 저 메모는. 그렇다면은 지금 나와 있는 메모는 어떻게 보면은 홍장원 차장의 메모라고 볼 수 없고 홍장원 차장의 보좌관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의 메모라고 볼 수 있는 예,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홍장원 차장이 본인도 인정했듯이 가필로 좀 써놓은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처음에 이것을 뭐 포스트잇에다가 흘렸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예. 길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관사 앞에, 예, 조태용 원장의 관사 앞이어서. 그런데 지금 조태용 원장은 그 시간에 CCTV 보니까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예. 이야기하니까 아니 차로 3분 거리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차로 3분 거리 밤 11시에 3분 거리라는 건 예. 굉장히 긴 거리고 예. 사무실에 있었으면 그렇게 흘렸을 필요도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전체적인 맥락들이 굉장히 의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일의 증인신문 과정에 있어서는 이 메모, 그러니까 첫날 썼던 그 보좌관이 썼던 메모가 이제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예. 다음 날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다시 써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밑에 가필을 한 것인데 첫 번째 메모는 어디로 간 것인지 왜 그것을 보좌관에게 새로 기억나는 대로 써달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 구체적인 진술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박선원 의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민주당 측에서 예, 이 예. 뒤에서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집중되는 질문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지호 경찰청장이 기억하고 있는 체포조, 그러니까 체포해야 될 대상자 명단과 이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실제로 이제 체포 활동을 들어갔던 이제 예하 부대의 이제 부대장들 또 기억하고 있는 그 이름들과
지금 이제 홍장원 차장이 갖고 있는 저 메모지에 있는 이름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제 이게 아마 이제 다음 20일 날 이제 재판관은 아마 집중적으로 좀 따져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기억하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맞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많이 따져 물었는데, 그러니까 2024년 3월에 이제 안가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당시는 이제 국방장관이지만, 그리고 김용현, 또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 대통령,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모여서 만찬을 했던 그 기억을 놓고도 조금 엇갈리는 그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는 증인이 국방부 장관이었죠. 네. 이제 그때 그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때 그거에 대해서 증인은 반대하셨다고 했죠. 예, 저를 보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뭐 군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재고하고 좀 다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당시 그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그 말을 듣고 다른 얘기 안 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국정원장의 어떤 의견 표명 후에 대통령께서 다른 주제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그 말씀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뭐 찬성했나요, 반대했나요? 조태용 국정원장도 사실상 좀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인 신문에서 좀 기존의 다른 증인들하고 이게 배치되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아까 이제 계엄 당일날 대통령 집무실에 가니까 원탁 테이블에 종이가 없었다라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얘기하는데, 이제 본인 조태용 원장은 이상민 장관은 이제 있었고 거기에 이제 단전단수 써 있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024년 3월에 이제 안가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비상 조치 얘기를 할 때 다 말렸다. 그 자리에 조태용 국정원장도 있었는데 조태용 원장도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다라고 했는데, 정작 조태용 원장은 나는 강하게 반대하지 않고 그냥 우려 정도를 표했다. 이렇게 이제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또 시간이 좀 됐으니까 서로 기억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지금 근데 조태용 원장의 그 이야기도 본인이 강하게 만류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뉘앙스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뉘앙스였어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 생각해보면 비상계엄 이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도 어떠한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반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 2명 정도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어떤 뉘앙스적인 부분들을 서로 좀 다르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무회의가 열렸냐, 또 대통령이 정말 국회에 군을 투입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탄핵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일 텐데, 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신청한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그렇죠? 조성현 수방사 1 경비단장인데 이분 얘기를 잠깐 듣고 마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부하 군인들의 얘기와 전혀 다르고 이미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증언한 내용들이 객관적 상황과 맞지도 않고 밑에 부하 직원들의 진술과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분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저분도 특전사 이제 국회 안으로 들어간 특전사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이제 국회에서 증언했는데,
그러니까 홍장원, 곽종근, 저 조성현 저 세 분이 아마 대통령 측에게는 가장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증언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과 곽종근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있다라고 해서 이제 흔들고 있지만 조성현 저 수방사 1 경비단장은 일관되거든요. 맞습니다. 저분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이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란 건 아마 이 재판부가 증거 기록을 한번 검토를 했을 거예요. 예. 일관되고 대단히 구체적이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증인이란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그랬더니 불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게 이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캐물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관계거든요. 계엄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그래서 본청 안으로 들어간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게 정확하게 뭐 12시 4분부터 그 30분부터 1시 사이에 있었던 그 일 맞느냐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말이 바뀌었다. 그때 다른 지시 받은 이 부하 직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끌어내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실제로 끌어내지는 않았거든요. 예. 본인이 이거 위법하니까 이래선 큰일 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사실관계가 본인의 증언에 상당히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요원이냐 인원이냐 이제 이걸 갖고도 사실은 초반부에 이제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 때 그게 논란이 됐는데 이분은 국회의원이다 이진우 사령관한테 들은 얘기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금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이분은 이제 수방사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 계엄군이 처음 들어간 것은 707 특전사였죠. 그쪽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저는 만약에 이 국회를 무력화하겠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처음에 707 단장에게 그런 임무가 초반부터 넣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현태 707 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임무는 건물 확보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다른 임무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헬기가 내렸을 때 뭐 세대가 다 같이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 한 24명 정도가 우리가 걸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건물 확보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707 단장 김현태 단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임무는 유사시의 북의 수뇌부를 이제 원점 타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부대라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겠다는 임무가 있었으면 저는 초반부터 다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계엄 해제의 뭐 표결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런 임무 자체가 없었다는 게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수방사 같은 경우 그 이후에 들어간 부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뒤늦게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간 것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707 단장은 그 건물을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은 본인의 판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밖에 있는 그 인원 국민들이 혹시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케이블 타이로 문을 묶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서 유지 쪽에 오히려 더 무게감이 있는 지금까지 나온 진술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판관들이 각각 진술들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한 남은 시간 한 1분 50초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리인한테 좀 전달해서 대리인이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전달해 주시죠.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그러려면 저희들 평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피청구인의 지휘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정인들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고. 지금 홍장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증인 신청서는 이미 제출이 되었고요. 여인영은 지금 지난번 증인신문 이후에 자신이 홍장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그러한 진술서를 기사에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만 소추인 측에서 부동의를 해서 지금 증거 능력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홍장원은 여인영과만 통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요지가 뭔가요?
홍장원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주신문으로 시간 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평일에 거쳐서 답을 주십시오. 지금 평의를 안 거친 상태에서 뭘 전제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그리고, 없고 말 그대로입니다. 제 말을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네, 이어서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금 재판이 이제 앞서 두 분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현재 탄핵 심판이 거의 구분응선까지는 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뭐 국회 소추단도 그렇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그렇고 좀 신경이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재판관들하고 이렇게 조금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쪽에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다지 피청구인 본인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는 않죠. 절차 진행은 본래 재판부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리인은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 절차를 본인들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8차 변론기일에 그런 장면도 있었죠. 그 윤 대통령이 옆에 앉았던 김모 변호사를 황급하게 말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헌법재판관에게 마치 이제 항의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면 그런 것이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어떤 배려를 이끌어내기는 더 어렵다는 것을 윤 대통령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헌법재판이 지금 길어지면서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의뢰인 본인이 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좀 자제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대리인단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위해서 저렇게 헌재 재판관들과 뭐 조금은 불편한 그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표현을 기자들 앞에서는 하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당사자인 피청구인인 대통령은 오히려 그런 변호사를 오히려 자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듯한. 왜냐하면 당사자가 가장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정작 당사자인 대통령은 가만히 오히려 만류를 하고 변호인단이 오히려 이렇게 또 앞서서 이제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단의 전략은 저는 뭐 고의적인 충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장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봐봐라 대통령이 뭐 3초만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지 않냐 뭐 이런 거를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저는 일종의 쇼잉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끔씩 말리는 거는 하다 보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인단의 전략을 결국은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강약 조절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방어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기 전에 중대 결심을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실까요? 지금 헌법재판소는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재판부를 약간 압박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결심을 한다면 뭐를 결심을 하는 것일까?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를 하는 건가? 아니면 뭐 대통령 하야 얘기까지 나오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과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2017년 1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었던 이중환 변호사가 중대 결심을 시사한 바 있죠. 그래서 그때도 대리인단의 일괄 사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실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저것은 대리인단의 일괄 사임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들리긴 합니다만 그러면 대리인단이 일괄 사임하면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괄 사임을 하면요. 그 경우에 헌재는 국선 대리인을 선정해서라도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을 사인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기관으로서의 성격도 있느냐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에 보면 여러 가지 그 헌재의 심판 절차에서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은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에 의해서 절차가 멈추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예. 관측이 있습니다만은 헌법소원 심판에 관한 규정이긴 합니다만은 헌법재판소법 70조 2항에 가면 공익사항의 필요에 의해서 예. 국선 대리인 선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국선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예. 동원해서라도 아마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일괄 사임한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가 근본적으로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 윤곽근 변호사가 중대 결심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앞서 이제 얘기했던 한덕수, 뭐 홍장원 또 이렇게 조지호 이렇게 세 분의 증인 채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리인단 쪽에서 요구했던. 그러니까 이제 중대 결심은 살짝 이제 다시 뒤에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뜬금없이 정치권에서 하야 얘기가 나온 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야가 가능한 것인지 정말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절대 뭐 하야 그런 거 검토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작이다. 이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하야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온 겁니까? 저는 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고요. 결국은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여권 일부에서 이 이야기를 흘린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권을 유리한 구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하는커녕 오히려 더 동일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자,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3월 중순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파면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예. 그럼 이제 2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네. 급속하게 중도 확장성을 가지는 후보를 만들거나 대선을 치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처럼 보수의 결집이 이루어져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나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하야를 하게 되면 일종의 지지층의 결집 플러스 알파, 즉 그래서 대선 때 좀 더 효율적인 싸움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분석, 해석 이걸 가지고 여권 일각에서 좀 저는 흘리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라고 봐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받지 않을 거고 예. 야당도 그걸 받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그 하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벌써 이미 재판 다 끝나가는데 예, 예. 지금에 와서 하야하는 건 누구 좋으라고 하야를 하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한가요? 저는 법적으로도 어렵다고 보는 게 이미 기소가 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재판 중인 분이 자기의 직책을 사표를 던졌을 때 예, 예. 그럼 누군가 사표를 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 대통령은 누구 상사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사표에 대한 인정은 유일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에서 일종의 그 사표 수리 형식을 취해야 될 텐데 국회에서 그 동의하겠습니까? 좀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야 얘기는 뭐 대통령 측도 이제 강하게 부정하니까 이제 뭐 더 확산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 불똥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게 관점 포인트가 또 엉뚱한 곳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뭐 조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얘기도 나오고 또 이 지금 조태용 이 국정원장이 영부인과 이제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문자 얘기도 좀 나왔고 또 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입에서 개인사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언급이 되면서 김건희 여사 쪽으로 지금 야당은 계속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좀 전혀 결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 다음 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야당이 주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왜
왜 갑자기 김건희 여사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솔직히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예.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현직 국정원장과 왜 문자를 주고받아야 되는지 사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계엄 뭔가 전날 이유가 밤. 있으니 예. 아니 계엄과 무관하게 예. 계엄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계엄과 무관하게 대통령 배우자가 국정원장과 왜 문자를 주고받아야 되는지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조태용 원장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뭐 예. 조태용 원장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계엄 전날에 문자를 받았고 계엄 당일에 본인이 단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난다. 예. 이게 썩 설명이 매끄럽지는 않아서 저도 어떤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가 그려지긴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뭐라 어떤 의도나 어렵다. 목적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서 논평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 뭐 추론이라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동안 사실 김건희 여사는 계엄 선포 관련해서 전혀 아는 게 없을 거다라고 알려졌는데 혹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가 계엄 선포 관련해서 뭐 배경이라든지 이제 선포 일정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추론의 영역이기 추론의 때문에 영역. 현재까지는 그래서 예. 상당히 사실관계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이것도 이제 가정의 가정이라서 어떻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를 야당에 대한 경고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얘기처럼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 이런 게 만약에 이유가 된다라고 치면 지금과 나왔던 얘기는 완전히 좀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난 그 8차 변론에서 이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 대통령 개인사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야당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마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야당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가니까 본인이 계엄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예. 이 개인사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계엄이라고 하는 거에 본인의 사감이나 개인적인 사유가 들어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게 왜일까? 우리가 진짜 많은 평론가들이 12월 3일 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뒤에서는 명태균 황군폰에서 뭐가 빼박었던 도저히 커버가 불가능한 네. 그런 내용이 나온 거 아니냐. 네. 그게 여사나 또는 본인과 관련돼서 도저히 이거는 국민들이 들으면은 뭐 안 될 정도의 예. 내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사라는 게 딱 나오니까 실제로 그것이 계엄의 어떤 소위 불똥을 튀긴 예, 예.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예. 그리고 왜 국정원장한테 문자를 했을까? 아무리 봐도 상상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계엄 전날이에요. 예. 뭐 예를 들어 계엄과 관련돼서 혹시 저는 김 여사가 계엄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까? 이제까지 김 예, 예. 여사가 국정에 미친 영향력이나 정보력을 보면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예. 보면 국정원장에게 저 이게 가능하겠느냐 예. 또는 뭐 남편을 말려달라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일 저도 추측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이거는 답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국정원장이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다음 날 답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추측 정도 하고 있죠. 예, 뭐 지금은 완전히 추측이에요, 그렇죠? 네. 다 뭐 저 개인사 또 국정원장과의 문자 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부 어떤 것과 계엄과 관련된 거냐 아니면 명태균 황금폰과 관련된 거냐 이건 알 도리는 없습니다. 조금 더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좀 전하겠습니다. 지금 광주 금남로에서는 이제 이 탄핵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이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는데 잠깐 화면을 볼까요? 예. 자, 이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열고 있고 또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도 이제 동시에 금남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 금남로 하면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약간 성지로 불리는 곳이고 사실 그게 계엄 때 전두환 정부의 그렇죠? 계엄과 관련돼 있는 장소여서 더 뭐랄까요?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불행한 상황, 그러니까 저렇게 금남로에서 두 쪽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역사학자 2명이 이제 저 자리에 동시에 가 있어요. 한쪽은 완전히 찬성하시는 분, 또 한쪽은 완전히 반대하시는 분으로 이제 갈라져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불행하다고 느끼세요? 일단 역사학자가 아니고 한국사 강사 유명하신 예, 분 두 예, 분을 한국사 말씀하시는 강사. 거죠. 네, 그분들이 지금 각각 지금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에 가 있죠. 어쨌든 이게 타 지역에서 광주에 대거 가서 5.18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던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모두 적절하지 않다. 아니요. 그 타 지역에서 지금 탄핵 반대 집회를 하기 위해서 대거 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광주, 부산, 대구 갔으니까 다음 실제로 언론에 예. 보도가 됐어요. 예. 뭐 20대 정도 버스가 대절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기사도 있고 한데 5.18 민주광장은 어쨌든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1980년에 비상계엄이 5월 17일 전국에 확대되면서 발생한 것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그 장소에서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네. 그것은 광주 시민들의 5.18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일이 되겠죠. 일종의 도발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동시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집회 장소로 그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그러니까 쓰레기 하치장을 추천하는 포스팅을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려서 또 큰 논란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마치 쓰레기로 표현하는 듯한 그런 자세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일이겠죠. 그러니까 좀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에 이제 뭐 지성인들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사실 저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자제시키고 차분히 헌재 심판을 지켜보자. 이제 이런 쪽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야 되는데 앞서 얘기하신 대로 이 한국사 강의하시는 분, 뭐 학원가에서는 일타 강사로 알려진 두 분이 가 있는데 이것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저런 대립과 갈등을 좀 자제시키고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설명을 해야 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마이크를 잡는 것 자체가 좀 이게 뭔가 이런 느낌을 줘요. 이제 셀럽의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특히 유명하신 분들 중에 탄핵을 반대한 분이 그동안에 이제 크게 유명한 분이 없었어요. 정치인들 빼고는. 그런데 한국사 일타 강사 중에 한 분이 거의 뭐 총대 매다시피 해서 셀럽 중에 유일하게 유튜브에 나와서 소위 말해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또 다른 일타 강사 분이 또 이제 반대를 한 건데 뭐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정치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는 뭐 자유니까. 그런데 왜 금남로냐? 왜 광주냐? 지난 12월 3일 날 그 다음 날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저는 제 지인이 아시는 분이 어린 시절 그 초등학교 시절에 정말로 어린 저학년 시절에 비상계엄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대요. 이불 속에서. 80년 광주에서 본인은 그 총소리가 들릴 때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비상계엄이 TV에서 선언되는 순간 기억 저편에 묻어놨던 그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정말로 무섭고 힘든 밤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2달이나 지난 이 상황에서 그 비상계엄이 정당했고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광주에서 그것도 비상계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금남로에서 그런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비극이고 이거는 보수단체가 정치적 주장과는 별개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광주뿐만이 아니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도 계속 탄핵 찬반 집회가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심은 어떻게 지표로 나오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기관마다 이제 탄핵 심판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인용이냐 기각이냐. 보통은 인용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관에서는 탄핵을 인용하는 쪽이 계속 오르고 있고 어느 기관에서는 또 기각을 해야 한다. 반대한다. 이런 쪽이 좀 오르고 있고 좀 기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론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보느냐에 대한 답변도요. 이제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 진보 양진영에서 다 결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에 관한 의사가 저게 투영돼서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워낙에 지금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고 진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여론조사를 보고 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엄중한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의 흐름을
여론조사의 흐름을 쫓아갈 것으로 보지는 않고 예. 다만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응답은 어느 정도 헌재가 유심히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즉 헌법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그 절차의 어떤 적정성을 좀 상당히 안배하는 그런 흐름들은 있지 않겠는가. 예. 근데 그러니까 다 좋은데 헌법재판소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 문항은 반드시 꼭 넣어야 되는 건가요? 여론조사 할 때마다? 그거야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여론조사 전문가도 아니고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논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모든 헌법기관은 그 헌법기관으로서의 신뢰, 권위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것을 확인받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절차적인 적법성뿐만 아니라 적정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도 헌법재판관들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새 헌법재판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자주 들리는 말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평일을 거쳤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혹시 최근에 나온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의식해서였을까요? 뭐 신경이 안 쓰일 수 없겠죠. 당연히 좀 뭐 신경 쓸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소위 사법부의 판단,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여론 신경 쓰고 판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왜 유독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만큼은 여당이, 여권이 이렇게 사사건건 편향성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심지어는 가짜 뉴스까지 동원하면서 마치 헌법재판관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지, 저는 그런 이 지금의 일련의 그 소위 보수 일각에서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 무너뜨리기, 이것이 일정 정도 보수층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여론조사에도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그것 자체가 비극이라고 봐요. 헌법재판소가 여론을 신경 쓰면서 하나 그걸 다 밟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재판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법으로만,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보수 눈치 보면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걸 만든 게 결국은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이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럼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할 때마다 양 진영의 결집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선고를 물론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최종 선고도 만장일치로 이렇게 합의를 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굉장히 뭐 만장일치 또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심리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심리가 빠르게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내부의 의견이 한쪽으로 확 쏠렸기 때문에 심리가 거의 끝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점에서 결과가 만장일치 또는 뭐 만장일치에 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으로 결과 나올지는 전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차기 대선 주자라고 불리는 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좀 더 활발해지는 행보를 보면 뭐 다들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쪽에 이렇게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이 기각될 거라고 하는 여론이 점점 올라가면서 여러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돌아오는 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된다, 복귀하는 거를. 그리고 막 대선 얘기를 좀 하지 말자, 이런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그러나 뭐 비공개적으로는 당내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사실은 탄핵 심판 진행 초기부터 본인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한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집을 서울로 옮겨야겠다라든가, 또는 뭐 내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대구시장 자격으로 가는 줄 아느냐, 이런 말들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다만 그런 것들은 현재까지는 여권 지지층의 주류적인 정서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죠. 그래서 당 지도부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심 고민이 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조기 대선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은 절대 할 수 없지만, 뭐 내부적으로는 또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요. 예. 항상 그 현안과 또 정책은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여러 가지 정책적인 준비는 원래도 일상적으로 해왔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좀 노골적으로 대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전 국민 25만 원 얘기도 그렇고 먹사지즘에 의해서 잘선이즘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또 이제 분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도 우리 진보 진영은 챙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미 대선 모드에 들어간 거예요? 뭐 지금 여권의 후보군이 난립돼 있기는 하지만 탄핵 심판이 이제 거의 종결점을 와 갔고 예. 이것이 거의 이제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대선 모드로 가고 있는 그 형국입니다. 이미 이제 중도 확장성을 위한 잘사니즘 이게 이미 나와서 하나의 전략으로서 이미 나온 거고요. 캐치플레이즈로서 이제 다만 그동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계파 갈등, 특히 비명계의 그런 논란들을 이재명 대표가 경선은 치러야 되잖아요. 혼자서 또 옹립돼서 후보가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종의 어느 선까지 같이 당으로서 소위 헌법 수호 연대라는 그런 그 틀 안 속으로 다 잡아올 수 있느냐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세밀해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뭐 비명계 인사들은 다 그 안에 넣어서 경선을 치르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들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전 국민 25만 원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랬어요. 이제 이게 좋은 정책이고 정말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잘 사는 쪽으로 가는 거라면 뭐든지 어떤 정책이든지 보수 정책이든 뭐든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저 전 국민 25만 원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여러 비판이 제기되는데 왜 저거를 포기를 못하고 계속 저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내수의 위축이 굉장히 심각하고 있는 저거 상황이거든요. 주면 내수가 살아납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예,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지역 카페를 포기하고 이렇게 상품권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쿠폰으로 이동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보다 더 나은 안을 내수를 갖다가 단기적으로라도 살릴 수 있는 더 좋은 안이 있다면은 가져와라? 그걸 채용하겠다. 그거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보다 더 좋은 안을 여당이 내놓고 있질 않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내수를 살리고 물론 뭐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다라고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장기적인 거는 또 다른 문제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나마 내수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안들을 내놓지 않으면서 반대만 하니까 그거야말로 민생 발목 잡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25만 원 지원금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좀 이런 행보에 대해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냐, 뭐 지지층을 의식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느 방향을 좀 잡기가 어려워서였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일관된 거는요. 25만 원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오면은 그건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얘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좋은 안을 지금까지 민주당은 못 찾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안을 주시죠. 왜? 아니 한쪽 주머니에 25만 원 넣어주고 다른 쪽 주머니에서 나중에 25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는 겁니까? 실제로 경제는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정부로서는 빚을 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회수를 해야 되고 회수할 때는 더 많은 돈을 알게 모르게 가져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또 탄핵을 할 수도 있다고 야당이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대안을 어떻게 냅니까? 아마 이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나면 정부 여당에서 책임 있는 정책을 더 구체적으로 더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놓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추경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추경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4조 원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야당에 의한 예산 삭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뉴스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